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 예법을 중시했던 중국, 그리고 무사도 정신의 일본. 그토록 엄숙했던 우리 조상들은 왜 밤이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결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토록 야한 그림을 몰래 그리고 또 즐겼던 것일까요? 단순히 천박한 음화로만 치부되어 온 춘화. 그 속에는 사실 각 나라가 감추고 싶었던 혹은 오히려 드러내고 싶었던 가장 솔직하고 복잡 미묘한 욕망의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춘화라는 창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은밀하고도 깊은 문화적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우리 문화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인문학적, 역사적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나라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림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춘화라는 단어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봄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봄일까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잉태되며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봄의 상징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성적 결합과 생식회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묘사한 그림을 춘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춘화를 춘궁비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서 춘궁은 놀랍게도 동궁, 즉 세자가 머무는 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태자가 사는 곳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어야 했고 해가 뜨는 그곳이야말로 만물이 시작되는 봄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춘화가 단순히 개인의 쾌락을 위한 음란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왕실의 후계자에게 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도 이미 춘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그 역사는 아주 깁니다. 이러한 중국의 춘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는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때입니다. 이 시기의 춘화들은 다른 나라의 춘화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배경이 상상 이상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습니다. 그림 속의 남녀는 결코 허름한 초가집이 아닌 휘황찬란한 비단 이불이 깔린 침대 정교하게 조각된 가구,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나 후원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은 춘화의 주된 소비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족, 귀족, 그리고 신흥상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행위조차도 이토록 아름답고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중국 춘화는 단순한 쾌락의 묘사를 넘어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도교 사상. 그 중에서도 방중술과 양생술이라는 독특한 건강 철학입니다. 이것이 중국 춘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녀경 같은 책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성교의 기술을 나열한 음란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를 다룬 왕과 귀족들을 위한 일종의 고급 의학서이자 건강 지침서였습니다. 도교 사상에서는 정, 즉 남성의 전객을 생명력의 근원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전기를 헛되이 방출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길로 반대로 이 전기를 잘 갈무리하여 몸 안에 순환시키는 것을 불로장생의 길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접이불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접촉은 하되 누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성관계는 하되 사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정보내라는 개념이 뒤따릅니다. 사정을 참으면 그 전기가 척추를 타고 다시 뇌로 돌아가 뇌를 보충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몸을 젊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철학이 왜 하필 중국의 지배계층 사이에서 그토록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 황제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는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후궁과 궁녀를 거느려야 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가져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아들을 낳아 후계를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매일 밤 모든 후궁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신의 정기를 소모하며 사정을 했다면 그는 아마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과로사했을 것입니다. 즉 황제에게 방중술과 접이불로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왕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때문에 중국의 춘화는 단순히 남녀가 격정적으로 쾌락을 나누는 모습보다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혹은 건강 체조를 하듯 정해진 체위와 순서에 따라 관계를 맺는 다소 교과서적이고 교육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속 남녀의 표정은 격렬한 흥분보다는 오히려 진지하거나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중국 춘화에서는 상징물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림의 배경에 그려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바위나 괴석들, 그리고 굳건하게 자라난 소나무는 모두 남성의 발기 상태, 즉 강력한 양기를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춘화는 부하 권력의 과시이자 왕실의 성교육 교재였으며 불로장생을 위한 도교 철학서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춘화는 중국과는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합니다. 만약 중국의 춘화가 철학과 건강을 이야기했다면 일본의 춘화는 유희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춘화는 우키요에라는 17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풍속화의 한 장르입니다. 우키요에라는 말 자체가 덧없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당대의 서민들이 즐겼던 가부키, 배우 스모 선수, 아름다운 게이샤, 그리고 남녀의 사랑 행각 등을 주된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우키요에의 한 갈래인 춘화를 일본에서는 와라이에, 즉 웃기는 그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에게 성은 중국처럼 심각하고 진지한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즐기고 때로는 웃고 즐기는 유쾌한 엔터테인먼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춘화의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춘화일 것입니다. 바로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어부 아내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림 속에는 한 명의 여성이 두 마리의 문어에게 온몸이 휘감긴 채 성적인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을 끔찍한 강간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여성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녀의 표정은 고통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극한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그림은 일본 문화의 아주 독특한 성적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의 큰 문어는 그 거대한 몸체와 촉수로 여성의 하반신 전체를 휘감고 심지어 여성의 성기 쪽으로 오랄 섹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어는 여성의 입에 키스를 하며 그녀의 상반신을 애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배경에 대사가 촘촘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춘화가 단순히 보여주는 그림을 넘어 읽히는 그림, 즉 현대의 만화나 포르노의 내러티브 구조를 이미 200년 전에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큰 문어는 여성에게 내가 당신을 사로잡아 깊은 바닷속 용궁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삭입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이 문어 자식이 라며 저항하는 듯 하다가 문어의 그 쉴 틈 없는 애무와 자극에 점차 안 돼요. 당신 너무 좋아요. 저 사정할 것 같아요. 와 같은 지극히 포르노적인 대사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서양의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여성의 아니오는 결국 예스를 의미한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강간 신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남성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에 결국 굴복당하고 오히려 그 굴복 속에서 진정한 쾌락을 느낀다는 남성 중심적인 환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 어부 아내의 꿈은 오늘날 일본 대중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촉수 성애물이라는 다소 변태적이라고도 불리는 하위 장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 즉 문어 오징어, 혹은 식물의 촉수와 같은 비인간적인 존재가 여성을 휘감고 때로는 잔인하게 몸을 뚫고 들어가며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 기괴한 상상력은 바로 이 호쿠사이의 그림에서 그 강력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춘화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극단적인 과장입니다. 그림 속 남성들의 성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길게 그려집니다. 여성의 성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섬나라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미의식과 성적 상상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춘화는 중국의 춘화가 건강과 철학을 담으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자극과 쾌락, 유희와 환상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기괴하며 변태적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억눌린 욕망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솔직하고 과감하며 재미있게 풀어내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국 춘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너무나도 강렬한 두 문화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조상들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한국의 춘화는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작품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조선시대는 종이가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부유층과는 달리 조선의 춘화는 서민층에서도 소비되었는데 이 그림들을 벽에 벽지처럼 발라버리고 이사를 가거나 도배를 새로 할 때마다 그 위에 덧칠해 버렸기 때문에 원본이 보존되기가 극히 어려웠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셋째로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던 유교 사회의 이념적 억압 속에서 이러한 음화들은 발견되는 즉시 폐기되거나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처럼 남아있는 몇 점의 춘화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한국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와 해학입니다. 중국의 춘화가 호화로운 배경 속의 철학을 보여주고 일본의 춘화가 과장된 신체를 통한 자극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춘화는 마치 한 편의 풍속화나 문인화를 보는 듯 그 그림 한 장 안에 완결된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단순히 성행위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감정이 표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춘화를 볼 때 충격이나 불쾌감보다는 오히려 편안함과 웃음 그리고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혜원 신윤복의 그림으로 알려진 사시장춘입니다. 물론 이 그림이 신윤복의 진품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선 후기 춘화의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사시장춘이란 사계절이 내내 봄과 같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도 은유적인 제목입니까? 그림 속에는 한적한 방 안에서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단순히 그 행위만을 노골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배경과 소품들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아주 은유적으로 그리고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한쪽 구석을 보면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솟아있는 소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춘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남성의 상태, 즉 씩씩하게 발기한 모습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그들 위쪽으로는 마치 여자의 성기를 닮은 듯한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여 지레끼 분비되는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미술사 학자들은 그 방 앞쪽으로 마치 안개처럼 희뿌옇게 피어있는 꽃들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이 남성이 곧 사정할 것임을 그 절정의 순간을
안개꽃이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춘화는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결코 천박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고 은유가 있으며 해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시장춘 즉 사랑에는 계절도 나이도 없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과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격한 유교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인간적인 욕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웃음과 멋으로 승화시켰던 한국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는 같은 춘화라는 장르를 공유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의 문화적 토양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도교라는 철학과 황제라는 권력 시스템 속에서 춘화를 건강과 권력 유지, 그리고 부의 과시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춘화는 진지하고 호화로우며 철학적입니다. 일본은 신토와 우키요에라는 문화 속에서 성을 죄악이 아닌 유희로 바라보았습니다. 춘화를 오락기자, 환상으로 소비하며 과장과 자극, 유머를 통해 때로는 기괴할 정도로 솔직하게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유교라는 강력한 억압 속에서 오히려 그 욕망을 스토리텔링과 해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춘화는 자극이 아닌 공감을, 행위가 아닌 감정을 담아내며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야한 그림이라고만 치부해왔던 춘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 동아시아 조상들의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엿보았습니다. 그림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무의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욕망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내려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안고 이 그림들을 다시 바라본다면 이 그림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음화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흥미로운 역사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고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역사적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림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읽어드린 미술사학 박사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